네, 저는 페이스메이커의 매니징 디렉터를 맡고 있는 랄프 리 이우섭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페이스메이커, 커리어 컨설턴트 리크루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스메이커라는 뜻은 심장을 뛰게 해주는 메디컬 디바이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운동 좋아하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마라톤에서 같이 뛰어주는 선수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뛸 때 같이 뛰어주는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커리어 체인지를 여러 번 겪으면서 이게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지 잘 알아서 좀 같이 뛰어줄 수 있는 선후배 좋은 친구가 됐으면 해서 제가 이 이름을 갖고 이제 뛰게 됐습니다. non-profit으로 시작을 해서 저희의 커뮤니티를 계속 건강하게 이끌어오고 있고요. 이 커뮤니티 안에서는 저희가 그 스포 뉴스라든지 캐나다 뉴스를 계속 하루에 여러 건을 계속 공유해드리고 그리고 서로 조금 긍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캐나다에서는 95년도서부터 살았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선후배들 너무 많아서 저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많이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선후배들 또 밑에서 이제 올라오는 친구들 위에 계신 분들 많이 이끌려고 같이 성장하려고 하는 커뮤니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페이스메이커랑 이제 같이 페이스를 조절해서 같이 뛰는 사람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좋은 분들과 같이 캐나다에서 좋은 릴레이션십 쌓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좀 취업을 빨리 하게 된 케이스라서 이제 승진을 하면서 음, 제가 일하던 포지션들에 이제 오퍼튜니티가 생겨서 학교 후배들을 대학교 후배들을 이제 쫙 불러서 지금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지원을 해봐라 라고 한인 학생회들한테 도와줬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제가 샘플로 줬던 이력서를 베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이 됐었고 그 이력서를 다 갈기가 이게 찢어버리고 이 친구들을 후배들을 좀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었고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취미로 후배들 양성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었다가 이제 2010년에는 이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을 좀 더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 저도 2015년서부터는 인사관리 그리고 아시아 패시픽 팀에 있는 영 어덜츠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쪽에 있는 7개국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매니지먼트 일을 하면서 이제 돕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서부터 이제 프로페셔널 커리어 컨설팅 리크루팅을 제가 쭉 좋은 제 선배들과 같이 이거를 이끌게 됐습니다. 메인 포인트는 이제 저희가 좋은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이제 많이 나누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저희가 또 비즈니스 모델로 해서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나누려고 하는 부분도 멘토링, 네트워킹, 뭐 프리스크린, 뭐 인터뷰, 이력서 준비 뭐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채워주고 그리고 좋은 밸류를 이제 쉐어하려고 코퍼레이트한테는 이제 딜리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뭐 이력서, 커버레터, ATS 리포트, 캔디데이트 비디오, 뭐 캔디데이트 애널리시스 이런 거를 같이 좋은 사람들 만들어서 또 취업하는 데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 때문에 코퍼레이트에서도 그리고 코퍼레이트 플러스 이제 정부 쪽에서도 이제 좋은 피드백을 받고 이제 잘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계신 분도 계시지만 너무 좋은 스토리를 많이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킹은 저희가 이제 한인 학생회들 플러스 페이스메이커 멘토십 또 엘카라고 저뿐만 아니라 또 토론토 캐나다에서도 이제 non-profit으로 서로 많이 도우려고 하는 그런 단체들 같이 많이 하고 있고요. KCBA, 코트라 뭐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이제 스피커, 멘토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얘기 많이 좀 보시지 못했던 오퍼튜니티에 좀 많이 노출드리고 싶고 그리고 캐나다 공무원이 딱 저도 처음에는 캐나다 시민권자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opportunity가 많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초대하게 드렸습니다. 네, 저의 소개는 간단히 여기까지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체 녹화가 되고 있고, 제가 말한 부분서부터는 제가 편집을 해서 스피커만 녹화가 돼서 이제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혹시 뭐 짚고 가실 거나 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고 아니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의 페이스메이커의 치프 멘토님 윌리엄님을 모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윌리엄입니다. 한국 이름은 이원희고요. 캐나다 이민 온 지는 이제 32년째 돼가고 지금 주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지는 18년 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어떻게 하면 이런 주정부 관련된 그런 인포메이션들을 좀 나누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자리를 랄프한테 부탁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저녁인데 이렇게들 다들 일부러 시간 내서 모여주셔서 다들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페이스메이커 분들한테도 제가 감사드립니다. 올해 제가 18년째 지금 주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느낀 게 이민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인도 분들이나 중국 분들은 이렇게 서로 잘 뭉치고 서로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그러는데 왜 같이 주정부에 계시는 한국 분들은 다들 잘 이렇게 뭉치지 못하고 이끌어주지 못하는 걸까라는 그런 의문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또 좀 더 누가 저를 이끌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근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뀌어서 내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고 뭉치게 하는 역할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 페이스메이커를 만나고 작년에 또 엘카를 만나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고 또 정부 안으로 많은 학생분들 또 지금 직장을 잡으시는 분들을 끌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자리를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저 자신도 아직 배울 게 많고 나아가야 되는 길도 긴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나 또 아니면 꿀팁 같은 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나눠주면 다른 사람들은 저처럼 겪지 않아도 되는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겠다 싶어서 이야기하는 자리니까 잘 전달이 안 되더라도 너무 나무라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현재 지금 Ministry of Northern Development, Mines, Natural Resources and Forestry 산하에 있는 Land and Resources I&I 클러스터에서 Senior Solutions Designer로 근무하고 있는 이원희라고 합니다. 편하게 그냥 윌리엄이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주정부에서는 일한 지 올해 18년, 그리고 한 달 전까지는 Ministry of Government and Consumer Services 에서 Enterprise IT Solution, Technical Solution 또는 Policy Implementation 관련 쪽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다가 12월에 지금 LRC로 옮겨서 Digital Compliance Platform이라는 Enterprise Solution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간 부서라서 저도 아직은 Knowledge Transfer를 받고 있는 중이긴 해요. 오늘 꽤 많은 질문들을 미리 받았고 또 질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질문과 답은 전체적인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그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프레젠테이션 안에서 어느 정도 예상 질문들을 이제 풀어보려고 해요.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은 제 이제 관점과 경험에서 바라본 그 주정부에 대한 이야기니까 꼭 이럴 것이다 라고 단정 짓거나 이렇게 선입견은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전 슬라이드에 이렇게 정보를 담아놓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혹시 정보를 담고 싶으시면은 노트나 펜 같은 거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알아볼 거는 오늘 첫 세션이라서 간단하게 주정부에서 일하면 어떤지 또 어떤 일들이 있는지 work-life balance는 어떤지 또
현 코로나 사태 후 주정부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에 어떤 부들이 있는지 아시나요? 지금 현재 2022년 기준으로 25개의 미니스트리가 있고 그 밑으로 이어지는 agencies, boards, crown corporations, and commission 등이 있어요. 정부 산하 단체들이 한국말로는 공사라고 그러나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쉽게 아는 Metrolinx, LCBO, 뭐 OLGC, WSIB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산하에 있는 그런 공사들이에요. Sorry. 어떤 종류의 일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사무직이 있습니다. 쉽게는 administrative assistant, business analyst, policy analyst, service analyst, 그리고 그 위에는 immediate level 아니면 senior level 그런 것들이 있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각종 IT 직종들이 있어요. IT 관련 자리들은 미니스트리 산하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일하는 클러스터라는 곳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뭐 technical support analyst, system officer, developer, architect, INIT specialist, engineer network 이런 IT 관련된 쪽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백오피스 일들이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아시다시피 아직도 서류를 받는 부분들이 많아요. 누군가는 그거를 받아서 리뷰하고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쉽게 말하는 드라이버 라이선스나 헬스 카드 같은 그런 노티스, 리뉴얼 노티스 같은 것들을 프린트하고 봉투에 넣어서 그걸 우편으로 붙여야 되고 또 정부 산하에 있는 건물 그런 관리들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필드 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금 뭐 콘도 컨스트럭션 공사장 같은 데가 제대로 되어 갖고 있는지 그런 제대로 안전한지 그런 검사는 컴플라이언스 쪽 일들도 있고요. 또 environmental compliance 같은 경우에는 뭐 수질 검사라든지 주 provincial park 관리 같은 거, forestry 관리 그런 거에 필요한 이제 필드 워커들이 많이 있는 편이고요. 또 이제 시티즌들을 상대해야 되는 리테일 오피스, representative, 뭐 contact center, agent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끔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 온타리오 센터 아니면 이제 연방 정부 같은 경우 서비스 캐나다 센터 그런 데서 이제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스타프들을 관리하는 매니저, 디렉터 그리고 그 위에 있는 executive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주정부 ministry, agencies, and corporation 같은 걸 다 합치면 전체가 한 6만 명 정도 일을 하고 있어요. 꽤 큰 오르가니제이션이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정보는 뭐 시민권, 영주권 여부예요. 모든 자리에서 그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하시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워킹 퍼밋 같은 것이 있으시면은 웬만한 모든 포지션은 어플라이가 가능합니다. 포지션에 따라서는 시민권자 아니면은 적어도 영주권자만을 원하는 포지션도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 Border Service Agency 우리가 말하는 그런 보더에서 사람들 들어올 때 체크해주고 뭐 물건 밀수하는 건 없는지 이런 거 체크하고 파스포트 검사해주는 그런 분들은 이제 거기는 영주권 미니멈이 영주권인 걸로 알고 있고요. 폴리스 같은 경우에도 시민권, 영주권은 가능하고요. 그런데 군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민권자들만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National Defense 관련된 거나 RCMP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시민권자만 허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부 공무원의 장점,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질문지에도 써주셨는데 다들 비슷하더라고요. 캐나다뿐만 아니라 한국, 어느 나라에서나 다들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철밥통, 칼퇴근, 베네핏, 은퇴연금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러면은 제 생각에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 부분, 우리 연봉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해요. 연봉. 조금 센시티브한 질문이 될 수 있긴 하죠. 누구한테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서 저 실례지만 연봉이 얼마나 되세요? 정부에서는 돈 얼마나 주나요? 물어보기도 그렇고. 근데 공무원에 대한 이런 정보는 인터넷에 다 있어요. 왜? 정부 관련 정보는 public information이에요. 그래서 누가 얼마를 버는지 자세하게 딱 나오진 않더라도 각 포지션 레벨이 얼마에서 시작을 하고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매년 어떤 폭으로 올라가는지는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온타리오 주정부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유니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두 개의 유니언이 있어요. 사무직으로만 이루어진 MAPCO라는 유니언이 있고요. 또 그 외에 업수라는 유니언이 있어요. 매니저들은 매니저들만의 또 다른 자기의 조합이 있고요. MAPCO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년 전에 잡 리클래시피케이션을 싹 해서 8개의 레벨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어떤 포지션을 하든 상관없이 레벨이 정해져 있어서 그 레벨에 따라 연봉이 나눠지더라고요. 그런데 반면 업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잡 리클래시피케이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포지션마다 조금씩 페이 스케일이 다른 편이에요. MFCO 같은 경우에는 대략 레벨 4 정도까지 주니어 아니면 인터미디에이트 사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럼 현재 기준으로 65,000 정도에서 스타트를 하고 매년 조금씩 올라가서 맥시멈 현재 기준으로 91,000까지 받을 수 있어요. 보통 인상폭은 유니온이 이제 협상을 할 때 이루어지고 많게는 1년에 3%, 적게는 한 2% 정도까지 올라요. 또 연봉 자체가 저 안에 명시한 그 레인지 안에 있으면 퍼포먼스에 따라서 매니저가 additionally 평균 3에서 5%까지 더 올려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맥시멈에 이미 도달을 했다 그러면은 퍼포먼스 인크리스는 없고 유니언에서 정해준 annual increase만 받게 돼 있어요. 업수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이 아주 많고 그 포지션마다 연봉 스케줄이 다 달라요. 그냥 예를 들면 IT 쪽은 이제 시스템 오피서라고 해서 1부터 7 정도까지 레벨이 있는데 3 정도가 MFCO의 레벨 4랑 비슷해요. 여기는 주급으로 계산을 하는데 대략 1282불 정도니까 연봉으로 컨버트 하면은 한 66,700불 그리고 맥시멈 한 84,000불까지예요. 또 만약에 백오피스 포지션이라 그러면은 레벨 10 정도가 엔트리인데 그러면은 시간당으로 계산돼서 시간당 26불 89에서 한 31불 65 정도까지. 그걸 연봉으로 바꾸게 되면은 5만 불에서 5만 9천 불 정도 사이가 되겠어요. 이 유니언은 매년 오르는 연봉 인상 외에는 퍼포먼스로 오르는 인상은 없어요. 퍼포먼스로 오르는 거는 MFCO에만 가능한 거고요. 또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온타리오 인턴십 같은 것이 있는데요. 거기는 4만 9천 정도에서 5만 4천, 5만 5천 정도로 정해져 있어요. 베네핏은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유니언에 상관없이요. 기본적으로 drug, dental, health, equipment 그런 것들은 다 이제 포함이 되고 sick day 100% pay는 6일, 그다음에 75% pay는 124일인가까지 쓸 수가 있어요. 휴가는 보통 15일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요. 8년 근속을 하면은 5일을 더 받아서 20일. 15년 차부터는 25일. 25년을 일하면 30일이 돼요. MFCO 같은 경우에는 오버타임 비용을 따로 주지 않기 때문에 기존 휴일 숫자에다가 플러스 6일 휴가를 더 줘요. 그리고 업수는 주말이나 정해진 근무 시간 후에 일할 때는 오버타임 비용을 따로 줘요. 그래서 약간 서로 프로스 앤 컨스가 있죠. 업수는 돈을 더 받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반면 MFCO 같은 경우에는 업수보다 6일 정도 더 휴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좋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펜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쉽게 말하는 팩터 90라고 하는데 자기 나이 더하기 근속 연수를 합친 숫자가 90이면 은퇴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제 나이는 43인데 일한 건 17년, 18년이니까 아직 팩터가 60일 정도. 그래서 앞으로 15년은 더 일을 해야지 은퇴를 할 수가 있는 나이가 되죠. 아니면은 팩터 8이라는 방법으로 은퇴를 할 수도 있어요. 20년 근속에 60살이 될 경우. 아니면은 그냥 65살이 되면 자연스럽게 은퇴가 가능합니다. 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이랑은 다르게 defined benefit이에요. 사기업은 보통 연금을 contribution benefit으로 받고 있거든요. contribution benefit이라 그러면은 자기가 낸 것만큼 돌려받는 그런 연금의 액수가 달라지는 형태예요. 근데 정부는 그거랑 상관없이 가장 연봉이 높았던 5년의 평균을 내서 그 금액의 퍼센테이지를 주는 방식이에요. 만약 현재 5년 연봉 평균이 10만 불이라고 하면은 대략 6만에서 6만 5천 정도가 연금으로 나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연금 액수 같이 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 아셔야 되는 건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은 일을 하긴 해야 돼요. 그 10년이란 거는 연금을 낸 기간을 말하고 있어요. 만약 계약직만 10년을 했다 그러면은 소용이 없고 퍼미넌트 정규직을 10년을 하셔야지만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네핏 펜션이 없죠. 대신 급여의 14% 정도를 돈으로 환산을 해서 더 얹어줘요. 대신 휴가도 무급이고 unpaid leave로 신청을 해야 되고요. personal day라고 해서 한 달에 1.251을 크레딧으로 주긴 해요. 어떤 분들은 그 크레딧을 모아서 휴가처럼 쓰실 수도 있고 1년 동안 모으게 되면은 그거를 돈으로 정산을 해서 한 번에 럼썸으로 페이를 해주기도 해요. 또 다른 장점이라 그러면 근무 시간인 것 같아요. 근무 시간은 보통 9 to 5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고요. 계약상으로는 36시간, 36.25시간이에요. 하루에 7.25시간, 8시간 근무 중에 점심시간 45분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리나 부서에 따라서 8:30 to 4:30 아니면은 더 자유롭게 해주는 부서도 있긴 한데 현재는 이제 워크 프롬 홈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거나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전에 출근할 때는 보통 7시에 퇴근해서 3시, 3시 반 정도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또 뭐 물론 미팅이 그 이후에 잡혀 있으면 더 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출퇴근 시간 복잡함을 피하려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 반면에 리테일 오피스나 컨택 센터 같은 곳은 시간 관리가 훨씬 더 철저합니다. 2시간 일하고 15분 휴식, 그리고 다시 2시간 일하고 나서 30분 점심, 그리고 오후에 다시 한 번 더 15분 휴식, 이런 식으로 스케줄이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손님을 상대해야 되고 전화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 로테이션에 대해서 자리를 이렇게 비우기가 애매한 자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스케줄이 관리가 되고 있고요. 워크-라이프 밸런스는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근무 시간 외에는 뭐 한국처럼 카톡으로 연락 오시는 상사분들도 없고 자기 삶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직원들 자체 내에서 모이는 클럽이나 그룹들이 있어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스킬들을 늘려갈 수도 있고요. 뭐 토스트 마스터라든지 아니면 같은 컬처, 같은 민족들끼리 모이는 그런 그룹도 있고요. inclusion, diversity 이런 거 자체가 지금 회사 자체에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아예 그걸 맡아서 하는 전담 부서들도 있긴 해요. 또 업무랑 관련되는 트레이닝이 있다든지 코스가 있다 그러면
그걸 신청을 해서 어프로브를 받으면 비용도 다 커버해주고 매년 한 적게는 1,000불, 한 3,000불까지도 허락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물론 IT 디벨로퍼가 뭐 베이킹이라든지 우드워킹 클래스를 듣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런 걸 어프로브 해준 건 아니고요. 그 본인이 일하는 그런 분야에서 필요한 코र्스나 트레이닝이라면 허락을 해주는 편이에요. 미리 받았던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캐나다 공무원은 회식이 있나요? 회사 차원에서는 회식은 없습니다. 가끔 뭐 친한 사람들이나 생일이나 뭐 연말 같을 때 같이 점심 먹으러 나가는 정도, 아니면은 금요일 날 일 끝나고 근처 펍에서 맥주 한 잔, 그 정도의 뭐 소셜 게더링을 하긴 하는데 한국에서처럼 뭐 밤늦게까지 팀 전체가 모여서 술을 마시고 2차를 가고 3차를 가고 이런 경우는 절대 없어요. 모임 자체도 옵셔널이고요. 같이 일하는 팀 멤버들 중에서도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뭐 누구도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요.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니까 그거는 다 존중해주는 편입니다. 또 한국처럼 뭐 상사가 매니저가 법인카드를 멋지게 꺼내서 긁어주는 그런 모습 또한 없습니다. 다 각자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내는 거예요. 출장도 비슷해요. 출장은 워낙 없기도 없는데 혹시 있다 하더라도 꽤 비슷한 식으로 흘러갑니다. 회사에서 호텔 비용은 100% 커버해 주는데 식사 비용 같은 경우에는 커버해 주는 비용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일 것 같아요? Anybody? $2? $20, $20? 아침 얼마일 것 같아요? 아침. $12. 아침은 $10. 점심은 $12.50. 그리고 저녁은 $22.50. 당연히 알코올은 no. 되게 짜요. $12.50 점심으로는 빅맥 콤보도 못 먹죠, 요새는. 보통 그러니까 출장 가라는 소리는 본인들이 알아서 사 먹어라라는 소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반면 IT 쪽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말에도 일할 때가 많아요. 온라인 서비스 이제 뭐 서버 업그레이드라든지 솔루션 임플리멘테이션 한다든지 메인테넌스 해야 되는데 주중 낮에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가장 한가한 주말 밤이나 새벽에 많이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주말에 밤에 일을 하실 때가 많고 대신 그것에 대한 오버타임 페이가 있어서 막상 잡 레벨은 4, 엔트리 레벨인데 디벨로퍼인 분들이 본인 매니저보다 연봉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IT 쪽은 살짝 분위기도 한국 분위기가 나긴 나요. 왜냐하면 이제 크런치처럼 급하게 프로젝트를 끝내야 할 때는 늦게까지들도 일을 하고 오버타임 주말에도 오버타임을 하고 그리고 또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은 같이들 모여서 술을 진탕 마시는 것도 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직종 특성상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이 이민자들이 많은 섹터이다 보니까 나오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중국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술을 한국 분들보다 훨씬 더 잘 드시는 것 같아요. 복장 같은 경우에는 뭐 요새는 어디나 그렇듯이 비즈니스 캐주얼, 그렇죠. 저기 위에 분들 만나러 갈 때는 양복을 차려입고 가긴 하는데 보통 여름에는 뭐 깃 있는 폴로 셔츠, 청바지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반팔 티셔츠나 반바지는 입은 사람을 본 적이 없고요. 뭐 물론 플립플롭, 스레빠도 신고 가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직원들의 출퇴근 또 시민들의 액세스 편의를 위해서 보통 정부 건물들은 서브웨이 라인에 붙어 있어요. 대중교통에서 멀리 떨어져 갖고서 자기 자동차를 갖고 가야 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물론 토론토 기준이긴 하죠.
코비드 터지기 한 5년 전 정도부터는 work from home 제도가 이제 시작된 부서들이 좀 있었어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까지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요.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도 일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 그런 가능한 포지션에 따라서만 허락을 해줬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반대로 꼭 나가야 되는 분들, 리테일 오피스라든지 컨택 센터도 요새는 안 나가신 것 같긴 한데 리테일 오피스 외에는 다들 재택근무를 하고 계세요. 우선적으로 모니터랑 데스크탑 대신 다 랩탑을 지급하였고 폰라인 대신 다 스마트폰을 주었고요. 일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필요한 툴들은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새 오피스 365는 이런 컨퍼런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일 처리가 되고 있고요. 예전에는 보통 미팅이라 그러면은 인퍼슨 미팅이나 아니면은 텔레컨퍼런스를 많이 했는데 요새는 다 팀스,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미팅으로 바뀐 추세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줌이나 구글 밋 같은 건 아직 쓰지 않고 있어요. 마지막 장점이라고 하면은 큰 조직이라는 거예요. 뭐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6만 명 정도 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매일 올라오는 잡 포스팅이 엄청나요. 오픈 아니면 엑스터널로 나눈 거는 전체 포스팅이 한 3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부에 지금 일을 하시지 않고 계시다 하면은 오늘 기준으로 봤었을 때 오늘 새로 올라온 포스팅이 9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인터널로 나오는 포스팅은 40개가 나와 있어요. 종류도 많고 레벨도 다양하고 또 큰 오르가나이제이션이다 보니 가르쳐주는 그런 트레이닝 프로세스 그런 머티리얼도 제대로 잘 스트럭처가 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서 커리어 패스를 쌓아나가기에는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트너를 만나게 되는 그런 기회도 많고 다른 미니스트리 파트너 아니면 엑스터널 스테이크홀더랑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인맥으로 인해서 부서 또는 미니스트리들을 옮기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은 편이에요. 이게 장점인데 이 시점에서 질문 있을까요? 수우님이 하나 챗박스에 넣어주셨는데 각 파트마다 관련 코퍼레이션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코오퍼레이션이라 그러면은 지금 학교에서 말하는 그 코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 코업 포지션은 정부에는 못 본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 본 거는 인턴십 프로그램이랑 서머 스튜던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마 지금 다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소셜 워커라고 하면 관련 부서가 있나 싶어서요 라고 말씀하시네요. 있죠. 소셜 워크가 이제 많이 들어있는 그런 미니스트리들이 있어요. Ministry of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 아니면은 Ministry of Child, CYSS, Child and Youth and Social Services.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그런 미니스트리들이 있는데 그쪽에 치중되어 있는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많이들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뭐 유스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런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에듀케이션 관련돼서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disability students들을 관리해주고 그런 걸 같이 도와주는 그런 부서들도 있고요. 바이링구얼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따로 포스팅이 나요. 그래서 포스팅 자체 미리 써놔요. 그래서 이 포지션은 프렌치를 머스트로 해야 된다라고 써놓는 편이고 그게 안 써 있으면 영어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넘어가 볼게요. 포지션마다 어플리케이션은 많이 들어오죠. 엑스터널 같은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1000대 1도 봤어요. 인터널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 한 200대 1, 적은 포지션은 한 30대 1 정도. 저희 학생 중 최근에 하셨던 분이 1000대 1을 뚫고 취업을 하셨죠. 맞아요. 저희 지금 그래서 주정부 Ministry of Health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예술 분야 OPS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OPS 산하에 있는 그런 에이전시나 ABC에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산하에 있는 단체 중에 뭐 롬이라든지 AGO라든지 또 그런 로열 컨서베토리 뮤직 스쿨인가 그런 데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걸로 알기 때문에 그런 관련 쪽에서는 예술 분야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장애인, 노숙자, 또 소셜 워커 이쪽으로도 주정부도 있고 또 주정부가 아니더라도 관련돼서 이런 시 정부에도 이거 관련된 부서들이 많고요. 또 CC라고 해서 아예 그걸 전문적으로 담당해준 그런 에이전시 보드 커미션도 있고요. 지금 그럼 JK님이랑 수님 질문까지 받고서 넘어갈게요. 먼저 JK님 질문부터요. 컬리지나 유니버시티 졸업은 상관이 어플라이하는 그 리퀘어먼트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포지션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검토하시는 매니저의 프레퍼런스에 따라서 상관이 있을 수도 있긴 해요. 그거는. 근데 거의 이거를 대놓고서 유니버시티 퀄리피케이션을 원한다라고 정부에서는 잡 포스팅에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컬리지나 유니버시티 I don't think it matters. 연방 정부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떤 포지션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뭐 주정부에서도 에코노미스트 같은 포지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 거기 관련된 학사, 석사, 학사, 심한 경우는 PhD까지도 원하는 포지션도 보긴 한 것 같아요. 수님 같은 경우 non-profit에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은 당연히 되죠. 어디서든 일하는 경력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꼭 그게 non-profit이라고 해서 더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포지션에 맞춰서 그 스킬과 경험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그게 꼭 non-profit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non-profit organization에서 non-profit으로 옮길 때는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인터뷰 질문을 할 때도 자기네 그런 단체와 사상이나 생각이 얼마나 비슷한지 그런 것도 검증을 하긴 하더라고요. 꼭 주정부는 아니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뭐 교육청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비슷한 질문들이 나오긴 해요. 오케이?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또 질문과 답은 끝에서 더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 장점을 알았으면 이제 단점도 알아야겠죠. 그렇죠? 단점이라 그러면 먼저 보너스입니다. 사기업에서는 매년
본인 그런 공여도 퍼포먼스에 따라서 연봉의 몇 프로를 보너스로 주죠. 근데 정부는 절대 그게 없어요. 매년 오르는 연봉 인상 외에는 주질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천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낸셜 사기업 섹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잘 받을 경우에는 연봉 100%도 받더라고요. 보너스로. 그럴 때는 사기업이 참 부러워요. 또 회사에서 내주는 그런 공공 활동비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사기업은 여름에 골프 대회 같은 것도 열고 크루즈를 같이 태워준다든지 아니면 직원들 사기 올려주는 이벤트, 단합대회 이런 게 좀 있는데 저희는 얄짤없어요. 크리스마스 파티는 보통 팟럭, 각자 음식 하나씩 가져와서 회사 안에 있는 보드룸에서 같이 먹는 정도. 되도록이면은 단체로 나가서 식당에 가서 먹지도 않아요. 왜냐면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어요. 감히 너네 공무원들이 일하는 시간에 단체로 나가서 밥을 먹어? 하는 그런 분위기. 또 혹시 나가서 먹는다 해도 간단하게 스몰 그룹으로 각자 점심만, 알코올은 없이. 또 졸업생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사기업에 비해서 초봉이나 중간 호봉은 정부 쪽이 좀 높은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시니어 레벨, 매니지먼트로 가면은 사기업이 훨씬 높아요.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이 정부 프로젝트 매니저보다 대략 50% 정도 연봉을 더 받아요. 또 뭐 물론 일의 강도나 스트레스 레벨, 또 해고 염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비슷한 수준일 거라고 생각은 들긴 들어요. 또 다른 단점은 글라스 시링, 여성분에 대한 그런 천정이 아니라 이민자들에 대한 그런 유리 천정 같은 거라고 생각돼요. 정부는 아직도 좀 다른 섹터에 비해서 보수적이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민자의 비율이 떨어져요. 많은 분들이 백인 남자예요. 요새는 그래도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는 편이긴 한데 이민자들은 찾아보기가 힘든 게 사실이에요. 누군가 지연으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인도나 중국 분들 외에는 이민자들 사이에서 아직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어요. 또 다른 점이라 그러면은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옳음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본인의 그런 정치색이라든지 신념 그런 거는 다르게 가야 되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을 때 그걸 대놓고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잘못하면은 CLM이 돼버려요. Career Limiting Move. 일명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거죠. 유니언 활동에 조합 같은 노조에 참여를 한다든지 현 정부와는 다른 그런 정치색을 드러낸다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에요. 요새 저희 회사에서 이제 가장 찬반을 불러일으켰던 게 BLM이긴 했어요. Black Lives Matter. 왜 다른 인종들은 챙기지 않느냐? Why shouldn't it all lives matter? 돼야 되는 걸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백인 우월주의다라고 하면서 대놓고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놓고 표현할 수가 없고 또 정치, 종교 뭐 이런 토픽은 어디서나 뭐 그런 토픽이긴 하죠. 근데 또 그런 반면 나 이런 거 상관 안 해. 난 안 올라가도 상관없어. 승진 못해도 상관없어. 난 쌍마이 웨이 이러면서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네트워킹이 제대로 돼야 승진을 하기가 쉬워요.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마케팅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또 불만이 있으면 그 불만도 표현할 수가 있어야 승진을 하기가 쉬워요.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엄청 잘해요. 다들 똑똑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대부분 일만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매니저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일을 엄청 잘하는데 불평불만을 안 해요. 그러면은 그 일을 계속 시킬 가능성이 높아져요. 뭐 굳이 승진을 시켜서 그 자리가 비면 새로운 사람을 또 뽑아갖고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데 왜 굳이? 그렇죠? 불만 없이 일도 잘하는데. 그래서 불평불만, 자기 마케팅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그러죠?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챙길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라고. 마지막 단점이라 그러면 뭐 남들이 보는 공무원에 대한 시선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철밥통, 일을 안 해갖고 많은 일들이 지연된다. 너무 느리다. 하는 일에 비해 돈을 많이 받는다. 만화 같은 데 보면 맨날 앉아서 커피랑 도너츠를 먹는다. 이런 것들. 그렇죠? 저도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내 세금으로 네 월급이 나가고 있어. 이런 소리예요. 자주 들으면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화도 나긴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또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 아닌가 싶긴 해요. 어느 직장이나 그런 편입견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특정 직업군을 말하는 건 아닌데 뭐 TV나 영화에서 보면은 뭐 카딜러의 이미지라 그러면은 뭔가 살짝 스니키하다든지 슬라이한다든지 또 뭐 선생님의 편입견 그러면은 선생님은 왠지 막 집에서 책을 읽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클럽에서 춤추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한국에서는 뭐 그런 그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면 학부모님들이 항의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다른 거라 그러면 이제 퍼블릭이 원하면 정보를 오픈해야 된다는 그런 룰이 있어요. 그거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참고로 온타리오 Public Salary Disclosure, 선샤인 리스트라 그러는데 주정부 소속 직원들 중에서 연봉 10만이 넘으면 그 리스트에 무조건 올라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만큼 연봉을 받는지 정확하게 명시가 되고 포스팅이 돼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저 사람 얼만큼 받는구나 딱 나오죠. 그러니까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데 알려지는 것들은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단점은 이 정도인데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코로나 사태 후 주정부는 어떻게 바뀔까요? 저도 고용시장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지금 현재 주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그런 프로세스가 바뀌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우선 많은 서비스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어요. 진행 중인 또 이미 끝낸 프로젝트들 가운데 몇 개는 더 이상 인퍼슨 채널을 제공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비즈니스 레지스트리 오피스, 사업 등록을 하는 그런 오피스인데 거기는 아예 퍼블릭한테 문을 닫아버렸어요. 작년에. 모든 게 다 온라인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고요. 또 디지털 리마인더 서비스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것도 얼마 전에 임플리멘테이션 되었죠. 예전에는 운전면허증, 또 헬스카드를 리뉴얼 갱신해야 되는 시기에 편지를 보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 편지를 보내지 않고 그거를 이메일로만 보내주는 서비스가 임플리멘트가 되었죠. 그렇다 하면은 우선 당연하게 리테일 오피스는 감축이 있겠죠. 또 서류를 직접 내지 않고 사람이 아닌 시스템으로 리뷰를 하고 어프로브를 하는 프로세스들이 나올 테니까 그러면은 백오피스에서도 감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웹사이트 상에서 서치나 그런 것들도 예전처럼 그냥 서치하는 게 아니라 딥 러닝 같은 걸 적용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 가지고 있는 많은 질문들을 좀 더 스마트하게 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면은 컨택 센터 인원들도 줄어들게 되겠죠. 반면에 필드 워커는 좀 더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긴 해요. 현재 온타리오 상황에서는 아직도 많은 집, 콘도들이 지어지고 있고 그런 인더스트리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GTA도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에요. 예전보다 다녀야
하는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이트들도 많아졌고 그런데 예전처럼 코비드 메저 없이 쉽게 다니면은 한 사람이 하루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닐 수 있을 텐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하루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다 하면 인원수를 늘려서 돌아다니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프로젝트, 사무직, IT 관련직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돼요. 좀 더 efficient한 프로세스를 개발을 하고 그거에 맞는 프로젝트 솔루션을 내놔야 되고 그거를 디벨롭을 해야 되는 IT 솔루션 이런 것 상황이 올 테니까요.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될 테니까 굳이 여러 명의 매니저는 필요가 없을 것이고 또 현 상황처럼 오피스로 출근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재택근무를 하는 게 뉴노멀이 돼버리면 굳이 매니저가 많을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게 또 정부 차원에서는 예산을 줄이기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좀 많은 예상치 못한 그런 지출들이 많았는데요. 정부 보조금, 그랜트, 서브시디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걸 메꾸긴 해야 되는데 세금을 높여서 메꾸자니 다음 일렉션에 우리 파리가 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또 세금을 높여 하다 보면은 경제 전체가 너무 상황이 좋지가 않고 그러면은 정부가 축소 경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자른다는 건 또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버헤드 코스트를 줄여야죠. 보통 한 사람이 회사에 있는 그래서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오피스 스페이스, 책상, 폰 라인, 인터넷 라인, 뭐 엘렉트리시티 이것가 보통 한 사람당 10,000불이라고 하는데 현재 원래 있던 개개인 책상 큐비클들 다 없애버리고 지금은 다 호텔링 스테이션 같은 개념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 전날 한 자리를 예약을 해서 신청을 하면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하는 그런 형태. 그래서 다 컴퓨터도 다 스마트폰이랑 랩탑만 쥐어주고 또 심한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두 번만 회사에 나가서 미팅하고 보고하고 나머지는 다 집에서 할 수 있게 재택근무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많은 커스트가 세이브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이미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고 있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기회로 삼아서 뭐 다른 회사들도 그렇긴 하지만 다들 덩치를 좀 줄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고 프로세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바꾸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단순 노동 인력들은 좀 줄어들 것이고 기획, 프로세스, 스트리밍라인 이런 분야는 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이런 거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섹터들도 있긴 해요. Ministry of Health and Ministry of Education 같은 것이 저희 정부 안에서는 Ministry of Wealth라고 부르기도 해요. 가장 돈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버젯이 있을 때도 가장 많은 부분을 받아가고 프로젝트 할 때도 전혀 돈의 구애를 받지 않고 진행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정부에 들어올 수 있을까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네트워킹이에요.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나오는 잡 포스팅의 70% 정도는 인터널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시면은 안 좋긴 하지만 치부이기도 한데 어느 정도 나오는 포스팅들은 이미 내정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많고요. 정부 유니언 방침상 같은 자리를 18개월 이상 일을 하면 그 자리를 고정직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 과정에서 official competition은 한 번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형식상으로 포스팅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계약직 사람을 고정직으로 변화를 시켜주기 위해서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일하고
주위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매니저가. 내가 지금 프로젝트 매니저를 찾고 있는데 다른 매니저들한테 이러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혹시 괜찮은 사람 있어? 라고 물어볼 때도 많아요. 저도 가끔은 예전에 했던 그런 프로젝트들을 매니저 아니면은 파트너들한테 연락을 해서 혹시 자리가 있냐고도 물어봐요. 이번에 옮기게 된 계기도 그런 식으로 옮기게 됐던 거고요. 물어보는 저도 그렇고 하이링하는 매니저도 그렇고 서로 좀 더 쉬워지고 아는 사람이면은 인터뷰까지는 적어도 불러줘요. 하이링 매니저도 편하죠. 한 번이라도 일을 같이 해본 사람이고 일을 어느 정도 잘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막상 인터뷰를 엄청 잘하는 사람인데 뽑았더니 일을 못하는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매니저의 권한으로 짧은 계약직을 자포스팅을 안 하고 하이어를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6개월 그리고 2번의 연장을 해줄 수 있어요. 그렇다 하면은 6개월 우선 다이렉트 어사이먼트라서 6개월짜리 잡을 아무런 인터뷰나 컴피티션 없이 한 사람한테 주고 2번 연장을 해주면 18개월이 되겠죠. 그러면은 18개월이 되면은 정규직으로 컨버트가 가능해져요. 대신 컴피티션을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잡포스팅을 낼 때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플라이를 했을 때 그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인터뷰를 잘할까요? 아니면 아예 모르는 사람이 인터뷰를 잘할까요? 그렇죠. 또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게 양날의 검이기도 해요. 막상 내가 누구를 추천을 했다. 아니면 누가 추천해서 데려왔는데 일을 못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돼버려요. 내 위에 사람들에게 너는 사람을 보는 안목이 없어. 그렇게 알려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기 때문에 내 자리도 위험이 될 수가 있고 나도 승진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뽑는 직원이랑 정말 친해서 내가 얘 거는 다 커버 쳐줄 수 있어. 아니면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서는 거의 아니면 엄청 일을 잘해서 문제가 안 돼. 그럼 데려가지만 그렇지가 않은 경우는 거의 다 노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떨 때는 이제 멘토로서 이제 못 돕는 부분들이 있기도 해요. 저랑 같이 일하는 부서에 뭐 괜찮은 자리가 났는데 막상 그 포지션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잘하는 멘티 아니면 내가 조금 못하더라도 내가 정말 그걸 다 커버 쳐줄 수 있을 만큼 친한 멘티가 없으면 좀 난감한 거죠. 취업 청탁 같은 것도 들어와요. 뭐 아시는 부모님들 통해서 뭐 아는 지인인데 우리 아들 딸이 있는데 공부 엄청 잘하고 엄청 열심히 하고 착한데 자리가 있을까요? 어려워요. 그거는 제가 직접 겪어보지도 않은 사람이고 어떻게 일하는지도 모르고 또 본인도 아니고 누군가를 통해서 청탁? 너무 프로액티브하지 않아 보여서 저는 거절을 해요. 정말 본인이 원한다 그러면 본인이 먼저 직접 연락을 해서 본인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배짱, 스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트워킹,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말 중요해요. 점점 올라갈수록. 매니지먼트로 올라가게 되면은 능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누구랑 친하고 어떤 사람 라인이냐가 되게 중요해져요. 이미 매니저를 노린다라는 거는 능력은 어느 정도가 다 되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그 위에 뽑아주는 디렉터 입장에서는 나랑 좀 더 잘 맞는 사람, 내 말을 더 잘 듣는 사람, 아니면 내가 키워주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더 아끼겠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혹시 내 자식이 커갖고 공무원이 된다고 했을 때 누가 이 내 아들이나 내 자식을 도와줄까?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짐을 하나 이렇게 지워 본다 그러면은 그게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우스갯소리로 공무원 자리는 내리물림이라 그래요. 부모가 공무원이면 자식도 공무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지금은 제가 뭐 일반 직원이지만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매니저가 될 나이가 되면은 다른 매니저의 자식을 도와줘요. 그러면 또 그 다른 매니저는 제 자식을 도와줘요. 뭐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다들 뭐라 그러니? 취업 비리라 그러죠. 근데 여기선 이것도 네트워킹이에요. 한 사람과의 관계를 몇 년, 몇십 년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도 아주 큰 능력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뭐 꽤 많은 취업에 관련돼서 이제 도움을 줄 기회가 있었어요. 보통 도움을 받고 더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몇 번은 더 연락을 해보고 안부를 묻곤 하지만 도움받은 분이 단답형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아니면 연락을 끊으면은 저도 더 굳이 연락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회사에서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never burn your bridges 아니면은 keep your friends close, keep your enemies closer. 사이가 좋았던 사람이든 나빴던 사람이든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연락을 하고 안부를 묻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관심을 갖고 해야 돼요. 아무리 6만 명이나 일하는 큰 단체에서도 또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자주 있더라고요. 내가 일을 하고 경력을 키운 그 부서, 섹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만나는 사람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감사 표시, 관심 표시 를 하는 게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시간을 내서 도움을 줬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감사를 전하고 가끔 안부를 묻고 그리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acknowledge 해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보람을 느끼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인터뷰 잡히고 인터뷰 끝나고 나면은 보통 thank you letter를 쓰죠. 인터뷰어들한테 감사하다고 이메일을 써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그 인터뷰를 어레인지 해준 비서나 어드민 분들한테도 쓰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라도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도움을 청하고 그분들이 본인의 일 처리를 다 셋업을 해줄 분들이니까 그러면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게 좋겠죠. 또 그런 분들일수록 디렉터 비서라든지 매니저 비서라든지 디렉터랑 하이어링 퍼슨이랑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좋게 보여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네트워킹이 할 수 없는 인맥이나 지연이 없는 취준생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엔트리 포지션 아니면 인턴십 아니면 스튜던트 포지션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현재 온타리오 정부에서는 매년 인턴십 프로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인턴들을 뽑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보통 1월에 마감을 해요. 졸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졸업 예정자만들을 받고 있어요. 정확한 엘리지빌리티는 온타리오 인턴십 프로그램을 찾아보시면 나와요. 일단 패스를 하면은 2년 동안 포지션을 개런티를 해주고 1년짜리 포지션을 2번 할 수 있게 해줘요. 보통은 그 2년 동안 경험을 쌓고 네트워크를 쌓아서 자기 홈 포지션을 찾아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페이는 분야마다 살짝 다르긴 해요. IT 쪽이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고 뭐 policy implementation 쪽이 그 다음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올해 2022년은 1월 17일 어저께부터 2월 18일까지 어플리케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 포지션이라는 보통 summer student 포지션들이에요. 여름 대략 5월부터 9월까지 일하는 자리를 뽑는데요. 이거는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 사이부터 포스팅이 나와요. 백오피스 일들 아니면은 서류 정리, 파크 레인저 그런 것들이 있죠. 솔직히 이거는 급여는 정말 미니멈으로 줘요. 저도 썸머 스튜던트로 일을 시작을 했던 케이스인데 그 당시에 시간당 7불 50 줬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3, 4개월 동안 인터널 포스팅에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3, 4개월 미니멈 받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학생 포지션이니까 솔직히 워크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실수를 하더라도 봐주는 편이고 그런데 막상 정말로 일을 잘한다 그리고 거기다가 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은 아주 저는 이게 크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방법으로는 학교 커리어 센터에서 주선해주는 정부 자리 아니면 엠플로이먼트 에이전시에서 급하게 찾는 그런 정부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공략해 보셔도 엔트리 포지션의 기회는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걸로 기본적인 정부직 인포메이션은 끝날 것 같은데 혹시 다음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그 세션에서는 정부직 이력서 쓰는 요령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한 해 멘티님들, 취업 준비생 분들과 세션을 가져보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기업이랑 정부 쪽이랑 이력서를 쓰는 요령이랑 방법이 좀 다르더라고요. 사기업 방식으로 이력서 커버레터를 써서는 전혀 먹히지가 않더라고요. 정부 쪽에서는. 전 뭐 물론 정부 쪽에서만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사기업식으로 이력서를 쓰라 그러면 저도 힘들 것 같긴 해요. 인터뷰 요령, 또 프로세스, 답하는 요령 이런 것들도 전혀 다르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런 걸 좀 더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고 같이 고쳐보고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보들이 여러분들한테 주정부 아니면은 퍼블릭 섹터에서 일을 하고 싶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들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떤 일이든 그 자리에 맞게 본인 자신을 준비하고 노력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곧 여러분한테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페이스메이커는 항상 응원합니다.